연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40% 정도 부모가 생물학적인 우울증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힘든 시기들이 내 삶에서 얼마나 요즘에 차지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울할 때는 생각하는 과정의 길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을 방치하면 원래의 길이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우울한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국의 우울증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을 정도로 한국인의 우울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죠.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조명한 유튜브 영상이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혹시 나도 우울증일까? 우울감이 심한데 일을 그만둘까? 우울한데 여러 가지 고민만 늘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설릉습 정신건강의학과 한승민 원장님과 함께 우울증이 의심될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우울할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공부를 그만두고 싶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울증일 때 이렇게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외래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우울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려요. 그 이유가 우리가 우울할 때 사람의 머릿속에 바뀌는 3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내 주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세 번째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이 부정적인 결정, 파괴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차분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울할 때는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롯이 먼저 저한테 집중을 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원장님과 함께 OX 퀴즈를 통해서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 번 우울증은 오직 심각한 생활 고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뿐이다. 이거는 X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소나기가 왔을 때만 옷이 젖는 게 아니에요. 가랑비를 오래 맞아도 우리는 옷은 흠뻑 젖지요.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너무 무거운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누적되는 스트레스, 직장 일이든 친구 관계든 배우자 일이든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번아웃이 와서 사람이 이렇게 빵 터지듯이 우울증이 이렇게 확 하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우울증은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울증은 이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가진 우울증도 있겠지만 유전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도 있어요.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연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40% 정도 부모가 생물학적인 우울증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도 있어요. 꽤 높네요. 생각보다 좀 높죠. 유전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퍼센트도 높아서 놀랐어요. 맞아요. 그럼 3번 우울증 환자는 항상 우울한 기분을 느낄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우울할 때는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집 밖에도 잘 못 나갈 수도 있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기간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울한 것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긴 기간은 꽤 괜찮게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고 했을 때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니고 우울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로만 표현이 될까요? 이건 아니에요.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게 신체 증상이에요.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우울증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거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노년층은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몸이랑 마음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는 당연히 신체적인 이상도 자주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픈 거네요. 그렇죠.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세모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구분을 해볼게요. 우울증이 어떤 큰 사건 때문에 내게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너무 아프다, 혹은 돌아가셨다 이러면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당연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죠.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 기분으로 점점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해서 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완치가 되지요. 근데 반면에 좀 생물학적인 이 우울증이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우울한 게 반복되어 왔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건강하게 우울증이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럴 때 투약을 중단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6번. 우울증 환자는 항상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에 있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울한 기분도 정도가 있어요. 엄청 우울하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생활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 우울증의 많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괜찮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속마음은 안 그렇겠지만요. 직장도 나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요. 그래서 막 이야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올 때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온다든지, 내가 요즘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는 기분이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언제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만 우울증은 아니에요. 갑자기 막 공허함이 몰려오고. 원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힘든 시기들이 내 삶에서 얼마나 요즘에 차지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퀴즈인데요. 일상적인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실제로 증명이 되었어요. 운동 그 자체도 우울증을 예방을 하지만, 운동을 했을 때 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실제로 좀 변해요.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우울증을 느끼는 횟수나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지요.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나 봐요. 그럼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 OX 퀴즈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생물학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이에요. 앞서 생물학적인 원인 40%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머릿속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으로 생기거든요. 도파민이다, 세로토닌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런 복잡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생물학적 유형은 이 밸런스, 즉 균형이 깨어지면서 기분의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사건, 큰 트라우마 같은 것을 겪으면 누구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울한 기분과 진짜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진료를 보시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다른 이름으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거든요. 기간도 개수도 진단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폭넓게는 요즘 나 너무 우울해, 요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는 이 우울감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요. 의사들이 보는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는 기간은 2주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우울한가, 내가 요즘에 얼마나 재미가 없는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 식욕이 변화하는지, 요즘에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혹은 잠을 못 잔다, 요즘에 아무 의욕이 없다, 뭐만 해도 막 짜증이 난다,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를 만족하는지를 보거든요. 이거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요즘 얼마나 우울하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울한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겠죠. 그럼 약간 회사에 가면 힘이 쭉 빠지고 잠만 자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상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가요? 근데 우울증이 신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막 뇌의 기능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가는데 이 등산로가 있어요. 그 등산하면서 이 좋은 길로 잘 다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쪽 길로 한참 가다 보면 여기가 길이 되겠지요. 그러면 원래 가던 길은 이제 점점 풀도 자라고 나뭇잎도 쌓이면서 없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울할 때는 생각하는 과정의 길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생각이나 특정 기분을 느끼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건강한 방식, 건강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일찍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방치하면 원래의 길이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우울한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요. 부정적인 길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해야겠네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야죠. 그러면 우울증하고 좀 비슷한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울증이냐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울증은 이 단극성이라고 보면 돼요. 우울감만 있는 것이 이 우울증이라면 양극성 장애는 말 그대로 양극이지요. 우울증도 가지고 있지만 조증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울증은 항우울제 같은 것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조울증은 기분 조절제로 치료를 해야 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한 번이라도 좀 과도하게 너무 신나고 막 기분 좋고 아니면 엄청 막 짜증이 쉽게 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조울증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막 갑자기 신이 나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너무 기분 좋은 시기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해요.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계속 방치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혹시 우울증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치료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거든요. 약물 치료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항우울제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항우울제는 많은 종류가 있고요. 우울한 기분을 빠르게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안 좋아지냐? 많은 경우는 좋아질 수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도 돼요. 근데 그게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시기는 너무 힘들지요. 근데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빠르면 2주 만에도 좋아지고요. 한 달 정도면 많이들 좋아지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비약물 치료로는 요즘에 많이 하는 RTMS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두계 자기 치료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투약을 하는 것과 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약을 먹지 않고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머리에 곧바로 치료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임산부처럼 약을 쓰기 어렵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투약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서 요즘에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산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우울감에 공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우울해봐서 아는데, 혹은 그거는 의지로 극복해보면 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울감을 겪어봤을지는 몰라도 우울증을 겪지는 않아본 사람들이거든요.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감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온몸이 막 펑 젖은 것처럼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필요하면 사람을 좀 일으켜 세워서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한마디를 얹지 못할 거면 병원으로. 말을 해주는 것보다 결국에 들어주는 것이 많이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너무 우울하고 이 무겁고 정말 이 비참한 기분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고 너무 힘들지만 분명히 괜찮아져요. 이 시기가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중에 나는 좋아진다, 이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무거운 게 좋아질 수 있도록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셔서 꼭 적극적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울증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주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